한국이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는 이 순간에도 서울은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령 선포와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도 서울은 2024년 세계 도시 종합 경쟁력 지수 GPCI에서 세계 48개 주요 도시 중 당당히 6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놀라운 저력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입니다. 일본 모리기념재단 도시전략연구소가 발표한 이번 평가에서 서울은 지난해보다 한 계단 상승했습니다. 경제, 연구개발, 문화교류, 환경, 교통접근성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10위권의 높은 순위를 기록했죠. 특히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5위라는 놀라운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도 서울의 도시 경쟁력과 시민들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성숙한 시민의식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내는 모습은 세계인들에게 더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비상계엄령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도시의 경쟁력, 이것이 바로 서울의 진정한 저력입니다. 뉴욕의 투자분석가는 이런 서울의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6개월간의 서울 생활을 통해 경험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골드만삭스의 투자분석가 사라 앤더슨입니다. 한국의 스타트업과 K 콘텐츠 산업 투자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6개월간 서울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한국 파견 소식을 들었을 때 많이 걱정했습니다. 물론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제 머릿속에 한국은 여전히 중국이나 일본의 그늘에 가려진 작은 아시아 국가였으니까요. 게다가 북한과의 갈등, 불안정한 정세에 대한 뉴스를 자주 접하다 보니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컸습니다. 동료들의 반응은 더했죠. 한국? 북한이랑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 중국이나 일본도 아니고. 왜 하필 한국이야? 그래도 삼성이랑 BTS가 있잖아. 이런 반응들이 전부였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은 제가 한국에 가겠다고 했을 때 크게 반대하셨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저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시설과 체계적인 입국 시스템, 그리고 깔끔하게 정돈된 공항철도까지. 이건 제가 상상했던 개발도상국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첫 주말 밤이었습니다. 강남역 근처 한 카페에서 리서치 작업을 하다가 시계를 보니 어느새 밤 11시. 뉴욕이었다면 절대 혼자 걷지 않았을 시간이지만 호텔까지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위험하다면 택시를 타면 되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거리는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거리는 밝았고 혼자 걷는 여성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뉴욕에서는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죠. 여성 혼자 밤거리를 걷는다는 건 무모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서울의 밤거리는 마치 나처럼 안전해 보였습니다. 문제는 다음 날 아침에 발생했습니다. 전날 밤 택시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지갑 안에는 신용카드와 현금, 심지어 여권까지 있었습니다. 뉴욕이었다면 이미 누군가가 신용카드로 쇼핑을 했을 거고 지갑은 영영 찾지 못했겠죠. 호텔 직원의 도움을 받아 경찰서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분실 신고라도 해두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경찰서에서 맞이한 건 뜻밖의 소식이었습니다. 제 지갑이 이미 경찰서에 보관되어 있다는 것이었죠. 택시 기사님이 지갑을 발견하고 바로 가까운 경찰서에 맡기셨다고 합니다. 카드 한 장, 현금 한 장 빠짐없이 그대로였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정말 현실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뉴욕에서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니까요. 이 경험은 제가 서울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높은 치안 수준은 단순히 범죄율이 낮다는 통계적 수치를 넘어 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체계적인 방범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CCTV가 골목골목 설치되어 있고 밤거리 곳곳에 설치된 안전벨, 그리고 24시간 순찰하는 경찰차는 도시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지하철이나 버스 안의 비상벨과 신고 시스템이었습니다.
뉴욕의 지하철에서 종종 발생하는 괴롭힘이나 범죄가 여기서는 상상하기 어려웠죠. 서울에서의 첫 주말은 제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도시의 진정한 경쟁력은 화려한 마천루나 최첨단 기술만이 아닌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게다가 이런 안전한 환경은 도시의 24시간 경제 활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토대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편한 마음으로 산책을 즐깁니다. 때로는 밤 12시가 넘어서까지 카페에서 일하기도 하고 늦은 시간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도 전혀 걱정하지 않게 되었죠. 이런 일상적인 자유가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는 뉴욕에서 생활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 동료들과의 화상회의에서 이 이야기를 전했더니 모두가 놀라워했습니다. 사라, 그건 정말 뉴욕에선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체계적이며 시민의식이 높은 도시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건 제가 깨닫게 될 수많은 놀라운 경험들의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도 말이죠. 뉴욕에서의 마지막 날, 동료가 한국은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이 있으니까 IT 기술은 좋겠네라고 말했을 때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큰 진실을 담고 있었는지 당시에 저는 전혀 알지 못했죠. 서울에서의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여의도로 향하는 길,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고화질 영상을 시청하고 있었거든요. 뉴욕의 지하철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뉴욕 지하철에서는 한 정거장만 지나가도 통신이 끊기기 일쑤였으니까요. 더 놀라운 것은 지하철 안에서도 끊김없이 화상회의가 가능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뉴욕 본사와 긴급 화상회의가 잡혔는데 마침 출근 시간이라 걱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하철 안에서도 완벽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었죠. 뉴욕의 동료들은 제가 지하철에 있다는 말을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결제 시스템. 처음 며칠간은 현금이나 카드를 꺼내려 했다가 민망한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하고 있었거든요. 편의점에서 커피 한 잔을 사는 것부터 택시비 지불까지 모든 게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노점상에서도 QR코드로 결제가 가능하다는 것이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연동된다는 점입니다. 지하철에서 버스로 갈아타도 같은 교통카드 앱을 사용할 수 있고 한 번의 로그인으로 모든 배달 앱과 쇼핑몰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뉴욕에서는 각각의 서비스마다 다른 앱을 설치하고 계정을 만들어야 했는데 말이죠. 디지털 기술은 금융 분야에서도 혁신적이었습니다. 은행 계좌 개설부터 주식 거래까지 모든 것이 모바일로 가능했습니다. 투자 분석가로서 특히 놀라웠던 것은 주식 거래 시스템의 안정성과 속도였죠. 뉴욕의 많은 트레이더들이 부러워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공공 와이파이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카페에 가도 와이파이가 잘 터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서울에서는 지하철역, 공원, 심지어 버스 안에서도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데이터 요금 걱정 없이 어디서든 일할 수 있었죠.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제 스마트폰에 가득 찬 결제 앱과 배달 앱들을 보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디지털 시스템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이제는 이것 없인 하루도 살기 힘들 정도가 되었으니까요. 심지어 부모님과의 영상통화에서 뉴욕이 이런 면에서는 한참 뒤처져 있는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이런 디지털 혁신이 젊은 세대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70대 할머니께서 스마트폰으로 주문하고 결제하시는 모습, 길거리에서 QR코드로 후원금을 받으시는 노인분들의 모습은 제게 또 다른 충격을 주었습니다. 실리콘밸리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곳이라면 서울은 그 기술이 일상에 완벽하게 스며든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은 제 투자 분석의 방향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더 이상 한국을 단순한 IT 제조국가로 보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미래 디지털 혁신의 테스트베드이자 선도자로 보게 된 것이죠. 서울은 마치 5년 후의 뉴욕 같아. 본사에 보낸 첫 번째 리포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죠.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이곳의 기술은 훨씬 더 앞서 있으며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이 완벽하게 도시 전체에 융합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출근 시간의 뉴욕 지하철은 제게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지연된 열차, 갑작스러운 운행 중단, 에어컨 고장은 일상이었죠. 그래서 서울에 와서도 처음 며칠간은 일찍 출발했습니다. 혹시 모를 지연 시간을 대비해서요. 하지만 곧 그런 걱정이 무색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울의 지하철은 마치 정밀한 시계처럼 움직였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실시간 도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시간은 초 단위로 정확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정확성이 신기해서 일부러 시간을 재보기도 했죠. 뉴욕의 지하철 앱도 실시간 정보를 제공한다고는 하지만 그건 그저 예상 시간일 뿐이었으니까요. 더욱 놀라웠던 것은 환승 시스템이었습니다. 뉴욕에서는 다른 노선으로 갈아타기 위해 복잡한 통로를 헤매야 했지만 서울의 지하철역은 마치 잘 설계된 미로와 같았습니다. 색깔별로 구분된 노선, 바닥의 안내선, 그리고 무엇보다 정확한 안내. 표지판이 있어서 처음 가는 곳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교통카드 시스템이었습니다. 뉴욕의 메트로 카드는 자주 인식이 안 되거나 잔액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는데 서울의 교통카드는 지하철과 버스를 환승할 때도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되었고 잔액도 스마트폰으로 쉽게 충전할 수 있었습니다. 환승 할인 제도는 제게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버스로, 버스에서 지하철로, 심지어 버스에서 버스로 갈아타도 추가 요금이 들지 않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뉴욕에서는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탈 때마다 각각 따로 요금을 내야 했는데 말이죠. 이런 환승 시스템 덕분에 서울 시민들은 적은 비용으로도 도시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환승 정보 시스템이었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경로를 검색하면 가장 빠른 환승 경로는 물론 환승 시간과 출구 번호, 심지어 몇 번 칸에 타야 환승이 편한지까지 알려주었죠. 지하철역에서 버스로 갈아탈 때도 실시간으로 버스 도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서 무작정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버스 시스템은 더욱 혁신적이었습니다. 뉴욕에서는 버스 시간표를 믿을 수 없어서 거의 이용하지 않았는데 서울의 버스는 지하철만큼이나 정확했습니다. 버스 전용 차로가 잘 갖춰져 있어서 러시아워에도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수 있었고 모든 정류장에는 실시간 도착 정보가 표시되어 있었죠. 심야 교통수단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뉴욕에서는 늦은 밤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서울의 심야 버스는 안전하고 편리했습니다. 게다가 택시 호출 앱은 뉴욕의 우버보다 훨씬 효율적이었죠. 심지어 택시 기사님들은 내비게이션을 철저히 따르셨고 바가지 요금 같은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도 체계적이었습니다. 따릉이라는 공공 자전거는 도시 곳곳에서 쉽게 찾을 수 있었고 전동 킥보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서비스들이 대중교통과 자연스럽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특히 감탄했던 것은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시설이었습니다. 모든 역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저상버스는 기본이었습니다. 뉴욕의 지하철역 중에는 아직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이 많은데 말이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저는 더 이상 구글맵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대중교통은 이미 제 일상이 되어 있었고 지하철역 구조도 어느새 머릿속에 그려지기 시작했으니까요. 뉴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본사의 동료가 서울에 출장을 왔었는데 그는 이틀 만에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뉴욕에도 도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며 감탄했죠. 하지만 이건 단순히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확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문화,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하는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서울의 대중교통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도시의 혈관이자 삶의 일부였습니다. 이제 저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왜 서울이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도시 중 하나로 꼽히는지, 그리고 왜 이곳의 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요. 이건 단순한 교통 시스템이 아닌 미래 도시의 표준이었던 것입니다.
뉴욕을 잠들지 않는 도시라고들 하지만 서울에 와서 보니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진정한 24시간의 도시가 무엇인지 서울은 제게 완전히 새로운 기준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 이 문화를 경험한 것은 밤 11시가 넘어 퇴근하던 날이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당연히 문을 연 식당은 없을 거라 생각했죠. 뉴욕에서는 늦은 밤엔 패스트푸드점이나 간단한 피자집 정도만 운영하니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제 주변의 많은 식당들이 여전히 영업 중이었고 심지어 24시간 운영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배달 문화였습니다. 새벽 2시 야근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배달 앱을 열었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치킨, 중국 음식, 한식, 심지어 카페 음료까지 주문할 수 있었죠. 뉴욕에서는 이런 종류의 배달이 저녁 8시면 대부분 끝나는데 말입니다. 편의점도 제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뉴욕의 편의점은 대부분 좁고 어두운 곳이지만 서울의 편의점은 밝고 깨끗했으며 품목도 다양했습니다. 간단한 식사부터 생활용품, 심지어 급한 비즈니스 서류를 출력할 수도 있었죠.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이 골목마다 있다는 것은 마치 작은 생활센터가 도시 곳곳에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카페 문화도 특별했습니다. 밤 10시가 되면 대부분 문을 닫는 뉴욕의 카페들과 달리 서울의 많은 카페들은 새벽까지 영업했습니다. 덕분에 야근이나 긴급한 업무가 있을 때도 카페에서 일할 수 있었죠. 특히 24시간 카페는 마치 작은 사무실 같았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 업무를 보는 직장인들로 늘 활기가 넘쳤으니까요. 세탁소나 미용실 같은 생활 서비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뉴욕에서는 주말에 문을 여는 세탁소를 찾기도 힘들었는데 서울에는 24시간 운영하는 셀프 세탁소가 있었고 늦은 시간까지 영업하는 미용실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은행 업무도 놀라웠습니다. ATM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은행 업무를 24시간 모바일로 처리할 수 있었죠. 뉴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공과금 납부도 편의점에서 24시간 가능했으니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이미 서울의 24시간 문화에 완전히 적응해 있었습니다. 야근 후에 치킨 배달, 새벽에 들르는 카페, 늦은 밤 장보기가 일상이 되어 있었죠. 이런 편리함은 단순히 시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도시의 활력이자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런 24시간 문화가 도시의 안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영업하는 가게들, 밝은 거리, 활발한 거리의 움직임이 자연스러운 방범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뉴욕의 늦은 밤 거리가 으슥하고 위험한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게다가 새로운 경제 기회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야간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직업과 서비스가 생겨났고 이는 도시 경제의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선 경제적 혁신이었던 것이죠. 특히 잊을 수 없는 경험이 있습니다. 금요일 밤 11시 회사 업무를 막 끝내고 나왔는데 뉴욕 본사의 상사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주 미팅 자료의 중요한 부분을 수정해야 한다는 거였죠. 하지만 노트북 배터리는 거의 방전 상태였고 숙소는 너무 멀었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처의 24시간 스터디 카페는 완벽한 업무 공간이었죠. 혼자만의 독립된 공간에 콘센트, 고속 와이파이, 프린터까지 모든 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배가 고파 치킨을 배달시켰고 커피는 스터디 카페 내부의 자판기에서 뽑아 마셨습니다. 새벽 1시가 다 되어서야 일을 마쳤는데 24시간 지하철이 끊겨 고민하던 찰나 브랜드 택시 앱으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심야할증도 합리적인 수준이어서 놀랐죠. 뉴욕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서울에 온 지 5개월, 이제 저는 이 도시를 조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발달된 인프라와 편리한 시스템에 감탄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도시가 가진 더 특별한 매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통과 현대의 완벽한 조화였죠. 어느 휴일 아침, 저는 종로의 한 한옥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통 한옥의 처마 밑에서 최신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광경을 뉴욕에서는 볼 수 없겠구나. 100년도 더 된 나무 기둥 옆에는 최신식 콘센트가 있었고
전통 문양의 창문 너머로는 초고층 빌딩이 보였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이런 풍경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경복궁 근처의 현대식 카페에서는 한복을 입은 젊은이들이 셀카를 찍고 첨단 오피스 빌딩 사이에는 조선시대 왕궁이 당당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광경은 처음에는 이질적으로 보였지만 곧 이것이 서울만의 독특한 매력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상 깊었던 것은 전통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광장시장에서는 수십 년 된 가게들이 최신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고 외국인을 위한 디지털 주문 시스템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스마트폰으로 주문을 받고 SNS로 홍보를 하면서도 전통의 맛과 정은 그대로 지키고 있었죠. 한복을 입고 고궁을 방문했던 날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한복을 입은 채로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동안 전통 의상을 입고 첨단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이 특별한 경험에 미소 짓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저뿐만이 아니었다는 점이었죠.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도 잊을 수 없습니다. LED 전광판으로 반짝이는 현대적인 빌딩 숲 사이로 은은하게 빛나는 고궁과 절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서울의 젊은이들은 이런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첨단 기술을 사용하면서도 전통 문화를 즐기고 현대적인 라이프 스타일 속에서도 전통의 가치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K-팝 콘서트장 근처에서 전통 떡볶이를 파는 포장마차를 보면서 이것이 바로 서울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절에서의 템플스테이 경험이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의 절에서 전통적인 명상을 하면서도 바로 옆에서는 현대 도시의 활기찬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었죠. 이런 공존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서울의 이런 모습은 제 투자 분석에도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이 도시는 단순히 현대화된 아시아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융합하면서 그 속에서 새로운 가치와 문화를 창출해내고 있었죠. K-팝, K-드라마, K-뷰티 등 한국의 문화, 산업이 세계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런 특별한 조화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서울을 떠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이나 일본의 그늘에 가려진 작은 아시아 국가라고 생각했던 제 편견이 부끄러워집니다. 서울은 제가 경험해본 어떤 도시보다도 미래지향적이면서도 동시에 자신들의 전통과 문화를 자랑스럽게 지켜나가고 있었으니까요. 본사에 보낸 마지막 리포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서울은 전통과 현대의 단순한 공존을 넘어 두 가지를 완벽하게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울의 진정한 경쟁력이자 미래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글로벌 도시란 단순히 현대화된 도시가 아니라 자신만의 정체성과 전통을 지키면서도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하는 도시라는 것을요. 그리고 서울은 그 완벽한 예시였습니다. 6개월간의 서울 생활을 통해 저는 이 도시와 시민들의 놀라운 저력을 보았습니다. 최근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시민들의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과 평화로운 저항은 오히려 한국이 더 단단하고 성숙한 나라로 발전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런 시민의식과 민주주의적 가치를 지닌 한국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큰 발전을 이룰 것이라 믿습니다.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최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발생한 축구팬 폭력 사태가 유럽의 치안 문제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렸습니다. 이스라엘 축구팬들을 향한 집단 폭력으로 5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고 60여 명이 연행되는 등 도심 곳곳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경찰의 시위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도시 곳곳에서 폭력 사태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대도시의 치안, 통제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네덜란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지난해에만 5,000건이 넘는 야간 강력 범죄가 발생했고
영국 런던의 여성 대상 범죄는 전년 대비 23% 증가했습니다. 특히 해가 지면 도심 공원과 거리는 불안과 공포의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어 시민들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독일 베를린의 경우 지하철과 버스 정류장에서의 폭력 사건이 2년 사이 45% 증가했으며 이탈리아 로마의 관광지에서는 소매치기와 강도 사건이 하루 평균 20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역시 야간 시간대 여성 대상 범죄가 급증하면서 밤 10시 이후 여성 전용 순찰대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연합EU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유럽 주요 도시 거주 여성의 68%가 밤에 혼자 걷기가 불안하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20대 여성들의 경우 85%가 야간 활동을 자제한다고 답했습니다. 각국 정부의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유럽 대도시들의 치안 악화가 단순한 범죄 증가 차원을 넘어 도시의 활력과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24시간 도시를 표방하는 유럽의 대도시들이 정작 야간에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기는 모순적인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젊은 여성의 선택이 유럽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파리 정치대학 국제관계학과의 만홍은 교환학생 파견지로 런던도 베를린도 아닌 서울을 선택했습니다. 귀국 후 그녀가 던진 한마디, 파리에서의 20년보다 한국에서의 6개월이 더 자유로웠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도대체 그녀는 한국에서 무엇을 경험한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정치대학교 사이언서즈 포 페리스 국제관계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만홍이에요. 많은 분들이 파리를 로맨틱한 도시, 예술의 도시로 알고 계실 거예요. 실제로 제가 다니는 파리정치대학은 생제르맹대 프레지구에 있는데 이곳은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파리의 중심가예요. 근처에는 루브르 박물관도 있고 유명한 카페들도 많죠. 제가 다니는 길에는 늘 관광객들이 셀카를 찍고 웃으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곳에 사는 여대생으로서 제가 경험한 일상은 여행객들이 보는 시선의 로맨틱한 파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매일 아침 저는 등교 전에 꼭 확인하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그날의 시위 경로예요. 왜냐하면 파리에서 시위는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특히 저희 학교가 있는 지역은 시위가 잦았는데 정부 부처들이 밀집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정치 외교를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이해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불안하고 힘들었거든요. 한 번은 국제정치 수업 중에 창밖으로 최루탄 냄새가 들어와서 수업이 중단된 적도 있었어요. 교수님께서 이것도 프랑스의 현대 정치를 이해하는 현장 학습이네요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닥 웃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그날 저는 눈도 따갑고 숨쉬기도 힘들어서 결국 조퇴를 했어요. 집에 가는 길에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하는 상황을 피해 먼 길로 돌아가야 했죠.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할 때가 많은데 그때가 제일 무서웠어요. 국제관계학과 특성상 리서치나 과제가 많아서 밤늦게까지 공부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이번 학기에는 현대사회의 안보와 인권 수업을 듣고 있어서 자료 조사할 게 더 많았어요. 저는 운이 좋게도 아직 큰 일을 당한 적은 없지만 같은 과 친구 줄리는 얼마 전에 도서관에서 늦게 귀가하다 위험한 일을 당할 뻔했어요. 2명의 남성이 줄리엣을 따라오면서 계속 말을 걸고 협박했대요. 다행히 근처 가게로 뛰어들어가서 경찰을 부를 수 있었지만 그 후로 줄리엣은 야간 수업을 모두 온라인으로 바꿨어요. 교수님들도 말리지 않으셨죠. 너무나 자주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다고 하셨거든요. 사실 저희 과 여학생들 중에서 밤에 혼자 다닐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지하철역은 더 심각했어요. 생미셸 노트르담역에서 생제르맹대 프레역까지 가는 짧은 거리도 늘 긴장됐어요. 특히 관광객이 많은 지역이라 소매치기가 너무 많았거든요. 저도 한 번은 소매치기를 당할 뻔했어요. 지하철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누군가 제 가방을 조금씩 열려고 하는 걸 느꼈거든요. 다행히 바로 발견해서 크게 소리를 쳤는데 그 사람은 이미 다른 관광객의 지갑을 훔친 뒤였더라고요. 또 한 번은 제 옆자리에 있던 아시아 관광객분이 소매치기를 당하는 걸 봤어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오늘만 해도 이런 신고가 수십 건이라는 거였죠. 그때 그 관광객분의 실망하고 두려워하는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파리의 아름다운 추억 대신 이런 기억을 가지고 돌아가실 생각을 하니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학교 근처 카페에서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파리에는 예쁜 카페들이 정말 많은데 그곳에서 편하게 공부할 순 없었죠. 잠깐 화장실을 가려고 해도 옆자리 손님께 제 노트북 좀 봐주실 수 있나요? 라고 부탁할 수가 없었어요. 과제를 하다가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 노트북을 가방에 넣고 들고 가거나 아니면 참는 수밖에 없었어요. 한 번은 제 친구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가방을 도난당했는데 안에는 노트북과 한 학기 과제가 모두 들어 있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국제개발 수업에서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게 됐어요. 바로 OECD 국가들의 삶의 질 지표였죠. 원래 이런 통계 자료들을 분석하는 걸 좋아하는데 거기서 처음 알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한국이 치안 분야에서 최상위권이라는 거예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죠.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어떻게 치안이 이렇게 좋을 수 있지? 싶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호기심이 생겨서 더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유튜브에서 한국의 일상을 보여주는 영상들을 보면서 놀라움은 더 커졌죠. 새벽에 공부하러 가는 대학생들, 늦은 밤 편의점에서 일하는 여성 알바생, 지하철에서 편하게 잠든 사람들까지 이런 게 정말 가능한 걸까? 처음에는 그저 SNS용 과장된 영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볼수록 이게 진짜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결정적인 계기는 제가 쓴 현대 사회의 공공안전과 시민의 자유 리포트였어요. 한국의 사례를 일부 인용했는데 교수님께서 극찬을 해주시면서 한국의 사례를 직접 연구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셨거든요. 만홍, 당신이 인용한 한국의 사례는 매우 흥미로워요. 어떻게 그들은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이런 수준의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걸까요? 교수님의 이 질문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그렇게 저는 교환학생 지원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파리 정치대학은 세계 각국의 유수 대학들과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고 한국의 서울대학교도 그중 하나였어요. 지원서에 제가 쓴 내용을 아직도 기억해요.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자유와 안전의 균형입니다. 저는 한국이 이 두 가치를 어떻게 조화롭게 발전시켰는지 연구하고 싶습니다. 특히 여성의 사회 참여와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한국의 사례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라고 적었죠. 부모님은 처음에 많이 걱정하셨어요. 특히 엄마는 제가 아시아에 혼자 가는 것을 못마땅해 하셨죠. 만홍, 너무 머니까 위험하지 않을까? 하지만 제가 찾은 자료들, 특히 유엔에서 발표한 범죄율 통계와 OECD 삶의 질 지표를 보여드리면서 설득했어요. 아빠는 국제관계 학도로서 이런 연구 경험이 제 진로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해주셨어요. 언젠가 유엔이나 EU에서 일하게 된다면 이런 경험이 큰 자산이 될 거야. 결국 저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어요. 파리에서 인천까지 11시간이 넘는 비행시간이었죠.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과연 제가 찾은 자료들이 진실일까? 정말 그런 안전한 사회가 존재할까? 라는 의문과 설렘으로 11시간은 금방 지나갔어요. 인천공항에서 첫 번째 놀라움을 경험했어요. 저는 캐리어 2개에 백팩까지 들고 있었는데 화장실에 가고 싶어졌거든요. 파리였다면 절대로 짐을 두고 갈 생각도 못했을 텐데. 제 옆자리에 계시던 할머니께서 웃으시면서 걱정 말고 다녀와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짐을 그대로 두고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요. 파리 샤를 드골 공항이었다면 절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공항에서 기숙사까지 가는 길도 신기했어요. 저녁 9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공항철도와 지하철에서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어요. 파리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인데. 심지어 어떤 분들은 눈을 감고 조용히 주무시기까지 하더라고요. 심지어 가방도 엄청 비싼 명품 가방이었는데 그냥 무릎 위에 올려놓았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더 불안하기까지 했어요. 저래도 되나 싶었거든요. 그날 기숙사에 도착해서도 놀란 일이 있었어요. 한국 학생들이 저녁 11시가 넘은 시간에 혼자서 편의점에 다녀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다들 여학생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혼자 가도 괜찮아요? 라고 물어봤더니 오히려 그 친구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당연히 괜찮죠. 여기 한국인데요? 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했는지 모르겠어요. 처음 며칠은 밤에 혼자 나가는 게 여전히 무서웠어요. 파리에서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어둠이 내리면 본능적으로 긴장이 되고 걸을 때마다 뒤를 돌아보게 되고 누군가 따라오지 않나 걱정되고. 그런데 기숙사 룸메이트인 지연이가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언니, 여기선 정말 안전해요. 제가 같이 가줄게요. 지연이의 이 말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어요. 우리나라의 불안한 치안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제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지연이와 함께 야식을 사러 편의점에 처음 갔던 날, 거리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가게마다 환한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마치 나처럼요. 특히 놀라웠던 건 편의점 알바생이었어요. 새벽 1시인데 혼자서 근무하고 계신 여성분이었거든요. 파리였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에요. 계산을 하면서 제가 프랑스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분이 오히려 저에게 파리의 치안이 걱정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프랑스는 많이 위험하다면서요? 조심하셨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살던 곳에서는 당연했던 것들이 여기서는 오히려 걱정거리가 된다니 이런 게 바로 문화 충격이구나 싶었어요. 며칠 뒤에는 더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졌는데 옆자리 학생들은 아무렇지 않게 노트북이랑 가방을 그대로 두고 가더라고요. 맥북이나 아이패드 같은 비싼 기기들도 그냥 책상 위에 놓은 채로요. 저는 파리에서의 습관 때문에 모든 걸 챙겨서 화장실에 갔어요. 돌아와 보니 옆자리 학생이 웃으면서 말을 걸었죠. 여기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아무도 안 가져가요. 그리고 혹시라도 가져가면 CCTV로 다 찾을 수 있어요. 도서관에서 또 한 가지 신기했던 건 새벽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파리 정치대학 도서관은 저녁 8시면 문을 닫았는데 여기는 24시간 운영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밤늦게까지 도서관에 있다가 어떻게 집에 가지? 라고 걱정했는데 새벽 2시, 3시까지 공부하다가 혼자 귀가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더라고요.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야 저도 조금씩 한국의 일상에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것도 새벽에 편의점 가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제 생일날이었어요. 밤 12시가 넘어서 기숙사 근처 카페에서 친구들과 축하 파티를 했는데 기숙사에 돌아가는 길에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밤길을 걸으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있다는 걸요. 그때 느낀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마치 오랫동안 무거운 배낭을 메고 있다가 갑자기 내려놓은 것 같은 그런 해방감이었을까요? 사실 이건 제가 국제관계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도 정말 흥미로운 현상이에요. 어떻게 한 사회가 이런 수준의 치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걸까요? 더 신기한 건 이게 감시 사회나 경찰 국가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은 자유를 느낄 수 있었죠. 제가 수강하는 동아시아 정치와 사회 수업에서 교수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어떻게 이런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었나요? 교수님의 답변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의 안전은 단순히 법이나 시스템의 결과가 아니라 시민들의 신뢰와 협력이 만들어낸 문화적 산물이에요. 프랑스에 있는 친구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면 다들 처음엔 믿지 못했어요. 그건 분명 관광지라서 그런 거야. 그냥 운이 좋았던 거겠지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찍어둔 새벽 거리 사진들, 늦은 밤 도서관 영상들을 보내주니까 다들 놀라더라고요. 특히 줄리는 나도 한국으로 교환학생 가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지갑을 잃어버린 일이 있었어요. 저는 그날의 일은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경험이 제게 한국 사회의 특별함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해준 계기가 됐거든요. 그날은 중간고사 기간이었어요. 한국의 현대사회와 문화 수업 시험 공부를 하느라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있었죠. 시험 범위가 꽤 많아서 커피를 마시려고 했어요. 지연이가 알려준 대로 지갑만 들고 편의점에 다녀왔어요. 그리고 새벽 1시쯤 공부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려는데 지갑이 없다는 걸 깨달았지 뭐예요. 순간 정말 멍해졌어요. 지갑 안에는 체크카드, 신분증 그리고 프랑스에서 가져온 가족 사진까지 있었거든요. 특히 그 사진은 제게 정말 소중했어요. 고등학생 때 가족들과 베르사유 궁전에 갔을 때 찍은 건데 한국에 올 때 엄마가 외로울 때 보라고 주신 거였거든요. 파리였다면 이미 절망했겠지만 지연이의 말이 생각났어요. 언니, 한국은 잃어버린 물건도 찾을 수 있어요. 신고부터 해봐요. 사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한밤중에 경찰서에 가도 될까? 외국인인 내 말을 들어줄까? 그래도 지연이가 제가 같이 갈게요 라고 해줘서 용기를 냈죠. 그래서 처음으로 한국 경찰서에 가보았어요. 새벽 1시 반인데도 경찰서가 문을 열어두고 있더라고요. 파리 경찰서는 낮에도 사람이 없으면 문을 닫아버리는데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경찰관의 반응이었어요. 제가 서툰 한국어로 상황을 설명하자 친절하게 웃으시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찾아드릴게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파리 경찰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반응이었죠. 파리였다면 아마도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도난 신고를 접수하시겠어요? 하지만 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걸 알아두세요. 실제로 제 사촌은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경찰서에서 그런 답변을 들었대요. 경찰관님은 제가 다녀온 편의점부터 도서관까지의 CCTV를 확인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라고요. 언제 마지막으로 지갑을 봤는지, 어떤 경로로 걸어왔는지. 그리고 30분도 안 되어서 제 지갑을 찾으셨더라고요. 도서관 의자에 떨어져 있었대요. 누군가가 발견해서 도서관 안내 데스크에 맡겨두었다고 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지갑 안에 현금까지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편의점 영수증까지요. 경찰관님께서는 당연한 일인데 모료라며 웃으셨지만 저에겐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때 경찰관님이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한국에서는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서는 그게 당연한 문화니까요. 다음 날 이 이야기를 수업 시간에 발표했어요. 교수님께서 한국 사회의 특징을 주제로 토론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제가 경험한 이 일이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 한국 사회의 특별한 면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는 누군가의 물건을 찾아주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에요. 파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이건 단순히 법이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도덕성과 서로에 대한 신뢰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해요. 특히 인상적인 건 이런 행동이 특별한 선행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일상인 거죠. 제 발표를 들은 한국 학생들은 오히려 신기해하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특별한가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요. 한 학생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도 누군가의 물건을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들 서로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배웠던 사회학 이론이 떠올랐어요. 사회적 자본과 신뢰에 대한 거요. 한국은 이런 이론이 실제로 구현된 사회였던 거예요. 그 후로 저는 한국의 분실물 문화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지하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분실물 센터, 카페에 놓여있는 습득물 보관함, 그리고 경찰서의 분실물 관리 시스템까지 모든 게 체계적이면서도 따뜻했어요. 심지어 스마트폰으로 분실물을 검색할 수 있는 앱도 있더라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얼마 전에 본 한 장면이에요. 길거리에서 어떤 학생이 지갑을 떨어뜨린 걸 보고 저는 반사적으로 실례합니다. 라고 외쳤는데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동시에 같은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요. 이런 게 바로 진정한 시민의식이구나. 그리고 저도 모르게 뿌듯했어요. 제가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며칠 전에는 정치학과 교수님과 이런 주제로 대화를 나눴어요. 교수님께서는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셨어요. 만홍, 한국의 높은 치안 수준은 단순히 범죄율이 낮다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이건 사회 구성원들 간의 신뢰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죠. 그리고 이런 신뢰는 경제 발전과 사회 혁신의 토대가 돼요.
파리의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마농, 그건 분명 너에게만 있었던 특별한 경우일 거야. 하지만 제가 SNS에 올린 글을 보고 한국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유학생들이 댓글을 달아주었어요. 심지어 어떤 친구는 지하철에서 노트북을 잃어버렸다가 그대로 찾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중에서 줄리엣이 보내준 메시지가 기억나요. 마농, 내가 들려준 이야기들이 마치 동화 같아. 하지만 그게 현실이라니 너무 놀라워. 우리 사회도 언젠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저는 대답했어요. 물론이야. 하지만 그러려면 법이나 시스템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할 것 같아. 이제 저도 한국 사람들처럼 자연스럽게 물건을 주우면 경찰서나 영무원에게 가져다 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그게 당연하게 느껴져요. 누군가의 소중한 물건을 찾아주는 일이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몰랐네요. 특히 그들의 안도하는 표정을 볼 때면 제가 한국에서 배운 이 신뢰의 문화를 파리에도 전파하고 싶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지배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제가 한국에 와서 가장 큰 문화 충격을 받은 경험 중 하나였어요. 그날은 학교 동아리 모임이 있었어요. 제가 가입한 세계문화 교류 동아리였는데 저녁 7시부터 시작해서 늦게까지 이어졌죠. 파리에서는 상상도 못할 시간이었는데 한국 친구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더 놀다 갈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밤 11시가 넘어서 동아리 모임이 끝났어요. 다들 3차라고 하면서 더 가자고 했지만 다음날 아침 수업이 있어서 집에 가기로 했죠. 그때 친구들이 택시 타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파리에서는 절대로 여성 혼자 늦은 밤에 택시를 타지 않거든요. 제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자 한 친구가 웃으면서 설명해 줬어요. 마농, 여기는 한국이야. 카카오 택시 불러줄게. 기사님 정보랑 차량 번호도 다 뜨고 내가 너 위치 끝까지 확인해 줄게. 그러면서 제 휴대폰에 카카오 택시 앱을 설치해 주더라고요.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친구가 알려준 대로 택시 정보를 확인했어요. 기사님 이름, 차량 번호, 도착 예상 시간까지, 심지어 기사님의 이전 승객 평점도 볼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놀라웠던 건 제가 탑승할 때 자동으로 친구에게 알림이 가고 실시간으로 제 위치가 공유된다는 거였어요. 택시에 탑승하고 나서도 신기한 점이 계속 있었어요. 기사님은 내비게이션에 찍힌 경로를 따라 정확하게 운전하셨고 불필요한 대화를 시도하지도 않으셨어요. 차 안에는 작은 TV도 있었고 블랙박스도 설치되어 있었죠. 그리고 결제는 앱으로 자동으로 되는. 파리의 택시와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었어요. 집에 도착하고 나서 친구에게 잘 도착했어라고 메시지를 보냈더니 친구가 응, 나도 봤어. 위치 추적 보고 있었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이런 게 바로 진정한 사회 안전망이구나. 첨단 기술과 시민의식이 만나서 만들어낸 안전한 시스템이란 거요. 그 후로 저는 종종 늦은 시간에 택시를 이용하게 됐어요.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친구들과 영화를 보고 돌아올 때 매번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자유가 이렇게 행복한 것이었구나.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시험 기간 때였어요. 밤 12시가 넘어서 도서관에서 나왔는데 같은 시간에 나오는 학생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다들 자연스럽게 각자의 귀갓길에 올랐고 어떤 학생들은 택시를, 어떤 학생들은 심야버스를 이용했어요. 그 광경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 며칠 전에는 정말 감동적인 경험을 했어요. 늦은 밤 택시를 탔는데 제가 실수로 휴대폰을 두고 내렸더라고요. 순간 정말 당황했죠. 하지만 10분도 안 돼서 기사님께서 다시 오셔서 전화기를 돌려주셨어요. 파리였다면 아마도 다시는 찾지 못했을 거예요. 한국의 이런 안전한 심야 교통 문화는 제게 정말 특별해요. 이건 단순히 범죄가 없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기술과 시스템,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의 높은 시민의식이 만들어낸 완벽한 조화라고 할까요? 얼마 전 국제관계학 수업에서 사회 안전과 여성의 자유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어요. 제가 경험한 한국의 안전한 밤거리와 택시 문화를 소개했더니 교수님께서 굉장히 흥미로워 하셨어요. 마농 씨, 당신이 경험한 이런 일상적 안전은 한 사회의 발전 수준을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예요. 특히 여성의 사회활동과 자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파리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런 경험을 이야기하면 다들 부러워해요. 특히 줄리엣은 난 밤에 택시 타는 것만 생각하면 불안해서 잠이 안 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프랑스에는 생강이 있다면 한국에는 한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지연이가 오늘 저녁에 한강 가서 치맥 먹을래? 라고 했을 때 시간을 보니 저녁 8시였어요. 파리였다면 그 시간에 센 강변은 이미 위험한 곳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망설이는 제게 지연이가 웃으면서 말했죠. 언니, 한강은 밤이 더 예뻐요. 사람도 더 많고요. 라고 저를 꼬시더라고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따라 나섰어요. 도착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밤 8시가 넘었는데 한강공원은 마치 축제 같았거든요. 돗자리를 펴고 치킨을 먹는 가족들, 자전거를 타는 연인들, 러닝을 하는 사람들. 심지어 혼자서 책을 읽는 여성분들도 보였어요. 자전거 빌려서 한 바퀴 돌아볼까? 지연이의 제안에 처음엔 겁이 났어요. 하지만 둘러보니 곳곳에 밝은 조명이 설치되어 있고 군데군데 안전요원들도 보이더라고요. CCTV도 설치되어 있었고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저희처럼 자전거를 타는 여성들이 정말 많다는 거였어요. 그날 이후로 한강은 제 특별한 장소가 됐어요. 시험 공부에 지칠 때면 밤 10시에도 혼자 산책을 나왔죠. 처음엔 룸메이트가 걱정했지만 곧 저도 한국 친구들처럼 자연스럽게 한강을 즐기게 됐어요. 새벽 2시까지 친구들과 수다 떨다 들어간 적도 있고 혼자 새벽 러닝을 하러 나온 적도 있어요. 특히 잊을 수 없는 밤이 있어요. 중간고사 기간이었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새벽 1시에 무작정 한강에 나왔거든요. 놀랍게도 그 시간에도 트랙을 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도 용기를 내서 러닝을 시작했죠. 한강의 야경을 배경으로 달리는데 그 순간의 자유로움이란 정말 짜릿했어요. 어느 날은 정말 특별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10시쯤이었는데 혼자 기타를 치는 할아버지를 봤어요. 그 옆으로 젊은 친구들이 하나둘 모여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더니 마치 즉흥 공연 같은 게 펼쳐졌어요. 낯선 이들이 음악으로 하나 되는 순간 파리였다면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죠. 동아시아 도시개발 수업에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도시의 진정한 안전은 공공장소가 24시간 살아있을 때 완성됩니다. 그때는 이해가 잘 안 됐는데 한강에서의 경험을 통해 완벽히 이해하게 됐어요. 도시의 공원이 범죄의 사각지대가 아닌 시민들의 일상적인 여가 공간이 된다는 건 정말 특별한 일이에요. 프랑스의 제 친구들에게 한강 야경 사진을 보내면 다들 같은 질문을 해요. 정말 그 시간에 혼자 찍은 거야? 라고 말이죠. 지금도 파리의 센 강변을 걸을 때면 한강에서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라요. 해가 지면 적막해지는 센 강변, 텅 비어가는 공원, 서둘러 귀가하는 사람들. 예전에는 이런 모습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와요. 여기도 한강처럼 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파리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정치대학원 지도 교수님을 찾아뵙는 거였어요.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 특히 24시간 살아 숨쉬는 도시 공간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죠. 교수님께서는 제 눈빛이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마농, 당신이 찾은 건 단순한 연구 주제가 아닌 것 같네요. 삶의 목표를 발견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제 저는 단순히 국제관계를 공부하는 학생이 아니에요. 도시 안전과 여성의 자유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 파리를 그리고 유럽의 도시들을 변화시키고 싶어요. 지난주에는 파리시청 도시계획과에서 인턴십을 시작했어요. 한국의 공공장소 안전 시스템을 연구해서 파리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죠. 특히 자랑스러운 건 제가 시작한 서울 세이프티 스토리 프로젝트예요. 한국에서 교환학생 활동을 마치고 돌아온 유럽 학생들이 모여서 시작한 네트워크인데 우리가 경험한 서울의 안전문화를 유럽에 알리고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소규모 온라인 모임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파리, 런던, 베를린 등에서 온 30명의 전 교환학생들이 함께하고 있죠. 매달 한 번씩 모여서 각자가 경험한 한국의 안전 시스템을 공유하고 이를 어떻게 우리 도시들에 적용할 수 있을지 토론해요. 지난 모임에서는 독일에서 온 안나가 한국의 CCTV 통합관제 시스템을 소개했고 영국의 에밀리는 안심기가 서비스에 대해 발표했어요.
특히 뿌듯한 건 우리의 활동이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작성한 유럽 도시 야간 안전정책 제안서가 EU 의회 청년 포럼에서 발표될 예정이고 파리 시의회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이 이렇게 유럽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감격스러워요. 예전에 저였다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에요. 항상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직접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어요. 한강에서 느꼈던 그 자유로움을 파리 시민들도 누릴 수 있도록요. 석사 논문 주제도 확실해졌어요. 도시 공공공간의 24시간 활성화가 여성 안전과 자유에 미치는 영향. 서울 한강공원 사례를 중심으로 교수님께서는 이 연구가 유럽 도시계획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평가해 주셨어요. 얼마 전에는 UN 여성인권 포럼에서 발표할 기회도 생겼어요. 제가 경험한 한국의 안전한 공공장소가 어떻게 여성의 사회활동과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지 발표하게 됐죠. 특별한 건 제가 더 이상 이론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직접 경험하고 변화된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제 안에서 일어났어요. 예전에는 여성이니까 조심해야 해라는 말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제약이 아니라 더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거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이제 저는 매일 밤 생 강변을 걸으며 꿈을 꿔요. 언젠가 이곳도 한강처럼 밤에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곳이 되길. 여성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곳이 되길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을 거예요. 한국에서 보낸 6개월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전공을 선택할 때는 몰랐죠. 제가 파리 정치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결국 더 나은 도시,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일 줄은요. 이제 저는 알아요. 제가 꿈꾸는 미래가 어떤 모습인지를 그리고 그 꿈을 어떻게 이뤄나갈 수 있는지도요. 한강의 별들이 제게 가르쳐준 그 특별한 자유 반드시 파리의 하늘에도 심어낼 거예요. 한국 대학교 교환학생의 경험은 제가 단순한 추억을 넘어 저의 새로운 삶의 방향을 선물해 주었다고 생각해선 너무나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고마워요, 한국. 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동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만족스러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